안녕하세요. 주장곤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그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했던 사건에서 그 직원이 자기의 친구들, 그 친구 중에는 증권회사 직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들 다 이용해서 어떤 걸 했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계좌 같은 거 개설할 때 요즘은 비대면 계좌라 해가지고 꼭 은행에 증권회사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전화번호 얘기하고 본인 맞는지 확인하는데요. 그 본인 확인 절차를 친구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은 뭐 어떤 직원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 주소, 뭐 일체 갖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범죄한다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친구들한테는 본인이 뭐 지인 계좌 그렇게 운용하면서 필요하니까, 근데 뭐 또 전화하기 뭐 어렵고 뭐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네가 좀 간단하게 동의해 줘라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은 증권회사 직원들인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뭐 증권회사 직원들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불편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증권회사 직원한테 본인 계좌 막 맡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액의 수십억이 횡령이 일어났어요. 그 증권회사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는 이제 고객들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기 파생 상품, 그 손실난 파생 상품 만회를 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횡령을 저지르다가 나중엔 이제 뭐 터진 거죠. 꽤 큰 금액이어서 결국 그 직원은 이제 뭐 형이 정말 꽤 중대한 형이 나왔어요. 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제 회사가 고객들한테 배상해줘야죠. 그거는 뭐 민원이고 소송이고 배상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금융회사 횡령 사건이란 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여서 회사가 일단은 고객들에게 다 배상해주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 친구들 상대로 이제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니까 배상 책임져야 된다 해서, 뭐 어떤 분은 뭐 십몇 억 들어오고 다 뭐 몇 억씩, 그니까 그 청구가 들어온 거죠. 구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구상권 행사로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의 불법행위 가담으로 인해서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독립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들어왔던 거죠. 자, 이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그 소송에서는 그냥 뭐 사실관계 얘기하고 나 돈 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돈 주세요, 청구 원인은 이러해서 어떤 뭐 우리가 민법, 상법 몇 조 이런 거 몇 조는 쓰진 않지만 어떤 불법 행위든 채무 불이행이든 아니면 뭐 구상권이든 일정한 청구 원인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전부 다 유죄 판결, 형사적으로는 유죄 판결 확정된 이후에 소송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미 뭐 가압류, 급여 가압류 다 되고, 뭐 집이든 급여든 가압류 다 되고, 그 소송 지면은 이제 신용 불량자예요. 그러니까 꽤 좋은 증권회사 다니고 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소송 지고 나면 증권회사 직원은 그런 식으로 문제 생기면 이제 한마디로, 그쪽에 메인에서는 이제 일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증권회사 분들 사고 나면 가는 곳들이 뭐 코스닥 상장사에 이렇게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 많죠.
시행사 하시기도 하고요.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시행사 이런 부분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증권회사 직원들이 이제 문제 났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 확정된 민사소송이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생각이. 저만 생각해도 뭐 이거는 그냥 거저먹는 소송 같으니까. 그 증권회사에서 소송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사내 변호사님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도 1심, 2심 이기고 승소 다 확정했는데요. 정말 사실은 힘든 소송이었어요. 1심에서는 제가 이제 승소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였죠. 뭐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또 좋은 판사님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판단하시는 판사님들 다행히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증권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회사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모든 소송은 다 비슷해요. 나와 싸우는 상대방, 자 그러면 내 책임을 좀 작게 하고 상대방 책임은 좀 무겁게 보이는 게 모든 소송의 기본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거를 마냥 나는 뭐 잘못한 거 감추고 상대방은 뭐 없는 거 씌운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죠. 판사가 바보가 전혀 아니잖아요. 많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서면의 뉘앙스도 분명히 막 다 달라요. 그리고 물론 그 판사님들이 변호사보다 의뢰인들을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밀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고, 뭐 서로 쌍방의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실은 판단할 수밖에 없긴 하죠. 판사라는 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사고가 난 회사 내부 통제가 좀 엉망이었다, 이런 점이 사실은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손해 발생은 막을 수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손실이 커진 데는 증권회사 책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필을 잘 하고, 또 하나 법리로는 저희 그 판례 중에 이제 상당 인과관계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고의가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거는 뭔가 잘못했지만 손해가 없다 하면 잘못한 거는 형사처벌 받을지 모르더라도 손해배상은 그 결과를 배상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죠. 그러면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위법한 행위 했다, 그리고 손해도 발생했다, 하지만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과관계에 어떤 그 일종의 그 형사적인 논의긴 하지만 뭐 단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그 사안들 이렇게 많이 들면서 1심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2심에 갔는데 2심 재판부가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재판부는 우호적으로 다 잘 끝났어요. 근데 가장 금액 컸던 그 합의부 재판부가, 그때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 세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변론기일 날, 재판날, 혹시 재판정 가보시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은 상당히 서면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증거 자료를 붙여서 그 어떤 재판정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다지 많진 않고요. 재판정에서는 필요한 어떤 소송 행위를 하는 건데, 제 앞사건들이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뒷사건이 당사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판사님들이
가진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재판장님이 휴정을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휴정 안 하고 저 상대방 대리인도 안 왔는데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1심에서는 사내 변호사 통해서 했다가 다 지니까 2심에서는 대형 로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대형 로펌 변호사님들은 바쁘시고 시간에 또 철두철미하고 보통 기사님들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다 그 재판 직전에 보통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제 경우는 저는 30분 정도는 일찍, 20분 정도는 일찍 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판사님 성향도 좀, 특히 첫 재판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재판 급하게 가는 거 싫어해서 일단 여유 있게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이 이제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특히나 증권회사 직원인데 어떻게 이게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냐? 이게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래서 그때 저는 보통 세 분의 그 판사님이 이제 법정에 합의부 있으면 재판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주심법관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배석 중에 이 사건을 그 주되게 검토하는 판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건 가지고 저는 법정 외에서 말할 일이 가끔 전화로 필요한 부분들 좀 전화 주셔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법정에서 한 30분 정도 그 세 분하고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정말 제가 신문을 받는 느낌으로 사실관계와 평가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막 그 상대방 대리인 온 상태에서 일단은 막 추궁을 하다시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재판 끝나고 제 페이스북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다 승소했던, 증권회사 상고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정말로 제가 사실은 증권회사를 대리했으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직원분들 그거 지면은 인생 그냥 끝나거든요. 바로 파산, 회생해야 되니까. 회생은 그래도 갱생의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범죄 행위 저질러가지고 망했다고 하면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 저는 근데 좀 나중에 그 의뢰인분들이 고맙다고 이제 한번 저녁을 대접받았는데요. 저는 의뢰인분들하고는 소송 종결되기 전에는 그 자리는 갖지는 않습니다. 보통은요. 가끔 이제 주주님들 소액 소송 해가지고 의뢰인분들 많을 때 그땐 소통 차원에서 뵙기도 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뵙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의뢰인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워낙 중대하게 걸려있는 문제니까 큰 대형 로펌 포함해가지고 한 7, 8군데를 법무법인 이렇게 법률사무소 다 다녔었대요, 상담을.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지금은 좀 그래도 그 보시다시피 사무실이 그렇게 이렇게 누추하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개업하고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어서 음악 연습실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정말 집에 있는 6인용 테이블 갖다 놓고 앞에 의자 2개 놓고 하던 시절에 저를 만난 분이어서, 근데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못하니까 점을 보러 갔다네요. 용화단의 신점을 보러 가서 그 변호사들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어떻게 상담했는지 얘기를 했더니, 그 점 보시는 분이 저를 컨택해서 이제 의뢰인분들이 5분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큰 데를 되게 밀었는데 그분은 신점을 따라야 한다 해가지고 저를 선임했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승소 자체도 의미 있고 저희 사무실에게도 의미가 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또 시간 되면 그 다른 사례 또 계속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